계속해서 근대 철학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근대 철학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칸트인데요. 칸트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칸트와 공리주의. 얘가 1번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칸트와 공리주의를 볼 건데 사실 칸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까지 칸트랑 벤담 혹은 공리주의를 따로 외웠다면 더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얘네가 좀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그 내용, 의견을 이 두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랬죠. 아무튼 이 두 가지 의견을 같이 놔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를 versus 이 반대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칸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칸트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게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어디 광장을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계를 안 보고 칸트만 보고도 지금은 12시로군 이렇게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정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를 정자, 바르고 정확한 사람. 그래서 정언명령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의무론적 도덕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이다. 의무론적인 그런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는 도덕에 있어서 어떤 정언명령 꼭 그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절대적 도덕.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도덕의 선이 있었고 그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칸트예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약간 고지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절대적인 도덕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언명령이에요. 자, 정언명령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많이 나옵니다. 정언명령, 바를 정자고 이것은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게 정언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칸트의 경우 행위의 동기를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가 선한지 안 선한지, 그리고 그 과정이 선한지 안 선한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보다 그 과정과 동기가 선했다면 그 행동은 선한 행동이야, 도덕적인 행동이야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을 목적으로라는 말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칸트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개념과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공리주의의 개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쵸? 자, 우선은 성경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절대적인 어떤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 십계명도 있듯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행위의 동기를 중요하다는 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번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돈을 버는데 어떠한 그 과정,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그 과정을 가지고 그 돈을 버느냐,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아니면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칸트의 입장인 거죠. 내가 결과가 어떻든 이 선하게 뭔가를 이제 그 과정과 동기에서 선하게 한다. 뭐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라고 하는 그 동기와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번에도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렇다면 칸트의 입장인 거고, 이 반대로 공리주의에서 행위의 결과를 중요하는 거. 그 결과가 옳지 못하면,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 과정과 아니면은 그 모든 행동은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공리주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 왜 교사가 되었는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들의 섬기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내 미래에 있어서 어떤 수단으로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내 가는 길에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목적이 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고, 반대로 공리주의는 이 공자가 공공할 때 공자잖아요. 맞겠죠? 네, 공공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말이 나오면은 많이 나와요. 이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공리주의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는 최대 쾌락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벤담과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 얘기할게요. 자, 이 공리주의의 경우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제가 칸트랑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행위의 동기나 과정을 중시하는 칸트가 아니라 공리주의는 결과. 왜냐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결과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도덕을 말을 합니다. 상대적 도덕.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뭔가 행복하게 했어. 그러면은 그것은 선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도덕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선이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뭐 이렇게 말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쵸? 사실은 굉장히 그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되게 상대적인 얘기거든요. 음식마다 다 제각기 칼로리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맛있게 먹었다는 어떤 행복이 있다면 그거는 0칼로리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상대적인 도덕을 말을 할 때 도덕은 나의 도덕적인 기준이 나의 행복에 달려 있다는 거, 혹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달려 있다는 거가 공리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 즉 얼만큼의 행복을 얻었느냐가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해도 된다.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공리주의가 있는데요. 그 말은 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다 좀 더 그 직관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자, 이런 경우 칸트 같은 경우는 네가 돈을 벌겠다는 그 목적이 뭐 옳지 않아. 그쵸? 다시. 뭐 공리주의의 경우는 사람을 제가 그 사기를 쳤잖아요. 사기를 쳤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한 거잖아. 내 그 돈을 벌기 위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그걸 옳지 않다고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칸트는 사람을 목적으로 사용해라,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칸트는 옳지 않아라고 말을 하겠지만,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했어.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너무 행복해졌어.
그렇다면 그거는 도덕적인 행동이야, 괜찮은 행동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두 개의 차이점 이해가 되죠? 자, 이 칸트와 공리주의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중요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리주의 대표적인 인물 벤담과 밀의 차이점에 있어서는 벤담은 절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쾌락의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말을 했고 밀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먹는 거랑 한번 연결시켜 보자면 벤담의 입장에서는 많이 먹을수록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고 밀의 경우는 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야. 나는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스테이크 200g을 먹는 게 그냥 삼겹살 700g을 먹는 것보다 더 나아라고 말을 한 사람이 밀인 거죠. 밀의 경우는 육체적 쾌락은 조금 낮은 쾌락이고 정신적인 쾌락이 더 높은 쾌락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근대 철학자 칸트와 공리주의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 비교 짧게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칸트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 정언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절대적인 도덕이 있고 그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의무론적인 도덕을 강조했고요. 행위의 동기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을 했고 공리주의는 가장 중요한 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대적인 도덕을 말을 했어요. 행복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도덕적인 잣대가 결정이 되는 상대적인 도덕을 말을 했고 대표 인물은 벤담과 밀. 벤담의 경우 어떤 양적인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밀은 벤담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해. 특히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이 더 중요하단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었다. 이 칸트 공리주의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사람. 지금 여기 중요한 순서는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롤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롤스가 말한 거는 이 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지와 연결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롤스 복지의 기초가 된 롤스의 두 원칙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평등의 원칙이에요. 즉 평등한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건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제가 지금 여기 달리기 같은 선에 놔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두 사람은 인종이 달라요. 그쵸? 하지만 인종이 다른 것과 상관없이 어떤 같은 시작점, 같은 인권이라는 그런 평등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2원칙은 차등. 이 차등은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차등의 원칙. 자, 이거는 사회적 약자, 최소수혜자를 배려한다라는 말인데 최소수혜자라는 뜻이 사회로부터 더 적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던가 이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분들이 배려를 말하는 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지금 제가 그림은 패럴림픽이라고 하는데 리우 2016년의 패럴림픽 사진이네요. 이제 누군가가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를 달아준다. 그냥 보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서 그 사람도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사진처럼 같은 선에 서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 제2원칙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 혹은 최소수혜자라는 말이 있으면은 이거는 롤스로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최소 수혜자 롤스. 자, 이 1원칙, 2원칙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1원칙보다는 2원칙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1원칙도 평등, 평등 같은 게 평등한 자유 혹은 뭐 인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1원칙.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라는 것이 2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롤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3번 니부어. 이 라이놀드 니부어 이 사람은요 철학자이기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집단은 비도덕적이라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회 정책이나 제도 혹은 뭐 법을 개선해서 해결해야 해요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이 도덕적이라는 거 그때 제가 예시를 듣기도 했는데 횡단보도가 앞에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건너지 않겠죠. 건너지 않고 있는데 여러 명이 같이 있어서 누가 한 명이 건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집단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서 거기를 건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집단은 도덕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not in my backyard. 이거는 우리 집 주변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어떤 뭐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쓰레기 처리 시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주변에 들어왔으면 하는 것들. 뭐 백화점, 뭐 대형 마켓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것들. 자, 요 두 가지가 사실은 그런 집단 이기주의의 예시들인데 특히 뭐 님비 현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작년 19년도인 것 같은데 그 장애인 학교를 자기네 집 주변에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안 된다고 막 엄마들이 주변에 막 그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머니 연합이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애들 학교 다니게 해달라. 왜냐면 장애인 학교가 굉장히 적거든요, 수가.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뭐 우리 학생들의 걸 보호해주세요. 교육권을 이렇게 말을 했던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이게 있을 때 그런 비도덕적인 일들이 생기죠. 그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생길 때 이거를 리브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든 누구든 사회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개선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니부어는 사회 정책, 제도 개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사회 문제가 있을 때 니부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사회 정책 또는 제도의 개선이 있으면 그거를 고르시면 되고 반대로 어떤 문제를 사회 정책이나 제도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주장한 철학자 니부어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3명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칸트랑 공리주의까지 합해서. 자, 그 다음 이 3명을 제외한 기타 중요한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아까 뭐 깊게 얘기할 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몇 번씩 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성악설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라고 말을 한 사람 그걸 믿은 사람은 홉스입니다. 홉스 얘기했어요. 혹시 첫 번째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에 대해서 말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도덕적인 습관
즉 덕윤리, 성품을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의 본성에 따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홉스가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했죠. 사회 계약론 뒤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자, 왜 사회 계약론이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서로 막 싸워요, 뺏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질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일하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홉스 사회 계약론이 나왔고 성선설, 사람은 선하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맹자. 자, 이름 기억해 주세요. 맹하게 생겼어요. 제가 말했죠. 아무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6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애들 5명? 걔네한테 다 물어보니까 5명. 네, 5명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성선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 악하대. 자, 맹자는 왜 성선설을 믿었냐면요. 맹해서 믿었어요. 맹하다라는 뜻은 약간 바보 같다는 뜻인데 어쨌든 맹해서 성선설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넘어갈게요. 자, 기타 중요 철학자 두 번째 정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교에 대해서 말할 때 정명 말했어요. 발을 정자에 잘못 말했다. 뭐 순서는 순서는 틀리지만 모양만 맞으면 되지 뭐. 발을 정자에 이름명.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군주는 군주답게 살아라. 각자 역할에 있는데 그거에 맞게 살아라 라는 말 정명 공자가 한 말이에요. 보통 정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거를 말한 철학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명에 대한 설명 막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며 뭐는 뭐다워야 하며 뭐는 뭐다워야 한다. 자, 이거를 바르게 설명한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정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자와 관련해서 공자가 말한 거 한 번 더 복습해야겠죠? 자, 유교 사회에서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유교는 부국강병을 원한다고 했죠. 나라를 강하게. 그래서 대동사회 기억해 주시고 대동사회. 그리고 이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군자 혹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기타 중요 철학자 다음 사람은 하버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담론, 담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갈등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사람 하버마스 여러분들이 담론, 담화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버스 타면 사람들이랑 대화 많이 하잖아요. 물론 아는 사람이랑 같이 탔을 경우에 뭐 갑자기 막 옆 사람한테 말 걸진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요 버스 기억해 주세요. 하버마스 이 사람은 담화, 담론 어디에서? in the bus. 버스 안에서. 그래서 하버마스 하면은 담론, 담화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버스, 하버마스 버스를 본다면 버스에선 우리 뭘 하지? 담론, 담화, 대화를 하지.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기타 중요한 철학자 윤리적 공백이라는 거를 말한 도나스 아니 요나스 오른쪽 걸 읽었어. 자, 윤리적 공백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럼 아셔야겠죠. 윤리적 공백이란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윤리와의 괴리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그 어프로치가 뭐라 그러지? 윤리적인 그런 접근, 윤리적인 거가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커버를 하지 못하는 거야. 다 그걸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어떤 과학 기술 관련해서 이게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뭐 메타 윤리라고 요즘에 말을 하는데 그런 메타 윤리적인 것들 요즘에 이제 새로 이렇게 제기된 그런 윤리에 있어서는 기존 윤리가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공백, 갭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이에 생기는 갭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도나스를 가져온 이유는요. 도나스는 지금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가운데가 뚫려 있는 것처럼 공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도나스, 요나스 기억하기가 쉽겠죠. 요나스를 보면 윤리적 공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공백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도나스, 요나스, 윤리적 공백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한 베이컨. 이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과학자며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 즉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과 관련한 관계에 있어서 자연을 정복하자라는 자연 정복관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정복해도 돼 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진을 가져왔냐면 베이컨 사진을 가져왔어요. 배가 고프죠. 자, 이 베이컨은 여러분 뭐로 만든 거게요? 맞아요. 돼지로 만들었어요. 자, 돼지는 뭐다? 자연이다. 그쵸? 자연을 대표할 수 있죠. 그래서 베이컨이란 사람은 돼지로 베이컨을 만드는 것처럼 돼지를 정복해서 돼지를 죽여서 자연을 죽여서 베이컨을 만든다. 자연 정복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논리적으로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베이컨 아는 것입니다. 과학지상주의, 자연정복 이렇게 말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연정복.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생명 중심인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슈바이처도 많이 나와요. 저 어렸을 적에 제가 지금 여기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프리카의 성자. 자,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생명을 중시할지 아시겠죠? 이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중심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슈바이처를 찍으시면 되고 슈바이처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생명 중심이라는 그 키워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슈바이처 생명 중심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저 어릴 때는 이런 뭐 나이팅게일, 슈바이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위인전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위인전을 읽은 기억이 나요. 슈바이처 의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바이처 의사 입으로 그냥 아예 붙여놓으면 편할 것 같아요. 슈바이처 의사 생명 중심. 자, 그 다음에 쾌고 감소 능력. 지금 여기 보면은 점점 이제 여러분들 발전이 되는 거예요.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이런 생명 중심 우선 뭐 지금 베이컨은 그런 생명보다는 조금 더 과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람이고 슈바이처는 생명 중심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사실은 사람의 생명까지예요. 사람의 생명까지가 이제 슈바이처고 이제 싱어는 동물의 생명까지 넘어왔어요. 동물의 동물권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거를 이제 말을 했는데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뭐 동물들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쾌락 느끼고 고통 느끼고 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도 존중받아야 된다고라는 이 싱어라는 사람이 말을 했고요. 싱어. 여러분들 혹시 이 왼쪽 사진 이 포스터 보셨나요? 이건 애니메이션인데 싱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 다 누가 나온다? 여기 보면은 돼지, 뭐 코끼리, 뭐 고릴라, 쥐, 뭐 고심도치, 뭐 이런 식으로 뭐 코알라 이런 동물들이 나오죠. 동물이 중심되는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싱어
사실 싱어라는 뭐 스펠링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스펠링 다를 것 같은데 이 싱어이라는 말이 가수란 뜻이잖아요. 이 애니메이션도 이 동물들이 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inger 하면은 동물 중심주의 기억을 해주세요. 쾌고 감수 능력 이거 뭐시고 나오면은 싱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식으로 질문이 나온 적이 있냐면 싱어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그 해외 다른 나라를 도와야 되는지 원조 돕다는 뜻인데 왜 해외 다른 나라를 도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고르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답이 뭐였냐면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것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답이었는데 쾌고 감수 능력 그 아프리카의 사람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싱어, 쾌고 감수 능력,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 싱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중요 철학자 마지막 돼지윤리. 돼지 이거는 여러분 돼지 아니고 돼지 우리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혹은 뭐 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돼지윤리는 이 앞에 있는 동물 중심주의보다 하나 더 나아간 거죠. 왜냐? 생태 이런 돼지는 고통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자연을 사랑해야 돼. 돼지를 지켜야 돼. 생태를 살려야 돼.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데 그 도움을 준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레오폴드는 제가 어떻게 외울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레오폴드. 자, 레오폴드는 돼지윤리, 생태중심 이런 지구중심적인 의견을 말한 사람이 레오폴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역지사지 길리건 나딩스 이 사람이 배려윤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 역지사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왔냐면은 막 역지사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뭐 시기저시기 자 그거에 대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역지사지의 뜻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뭐 생각할 뭐 반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배려로 이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배려가 생긴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역지사지를 이제 최근에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역으로 지랄하면 역으로 지랄하면 사람이 까먹었다. 역으로 지랄하면 지일인 줄 안다. 이런 것 같아요. 역으로 지랄하면 사람이 지일인 줄 안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역지사지인 거를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무 상대방한테 막 잘하지 말고 역으로 내가 막 못되게 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역으로 지랄하면 사람이 자기 일인 줄 안다. 역지사지. 뭐 이 말이 좀 격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랑 어쨌든 맥락은 통해요. 그쵸?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 역지사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홉스 아까 말했죠. 홉스라는 사람 사회계약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성악설까지 이렇게 국가의 형성을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했냐면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싸우고 약탈은 뺏는다는 뜻이고 서로 싸우고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었어. 우리 일하지 말자. 그래서 국가가 형성됐다. 홉스.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푸시고 저한테 문제를 푸시면 제가 설명한 거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 뒤에 이런 그 철학자 관련한 문제를 푸시고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꼭 풀고 가시기를 바랄게요.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